어떤 여한 이유든지 간에 환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원인은 조금 발라내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거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환율 얘기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이거 뭐 1460 조금 전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67원 뭐 이렇게 나오던데 뭐 외환 위기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떤 여한 이유든지 간에 환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안 좋은 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올라가는 원인은 조금 발라내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거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 지급 여력이 굉장히 달러의 지급 여력이 굉장히 많아진 편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대외 부채가요.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 순채권국이에요. 4천억 달러가 넘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금융 자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채권을 포함해서 그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해외 자산 많이 사고 계시는데 그게 달러 표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놓은 편이거든요. 그럼 해외 달러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달러 부채도 많잖아. 자산과 부채를 같이 합쳐서 순채권이죠. 네. 자산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있는 쪽은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쫄리거든요. 갚아야 될 돈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늘어나니까. 네. 근데 자산을 가진 쪽이 더 많으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유리해지는 면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대외 순자산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3조 달러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9천억 달러 좀 넘었는데 3조 달러가 넘는 대외 순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엔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지면서 해외 자산의 가치가 3조 달러가 순자산인데 그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엔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세지면은 일본 증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외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이에요. 그게 4,150억 달러인데 외환 위기 때가 그게 3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할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9위가 무너지려면 이게 외환 위기를 맞으려면 일단 그 전에 여러 군데 곡소리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순위부터. 예, 그렇죠. 밑에부터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있지. 이게 당장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올해 이제 수출을 보면 되게 아쉬운 게 사상 최대 수출을 못 넘었어요. 22년도에 거의 6,900억 달러 넘어서 7천억 달러 찍을 뻔했었는데 올해 이제 그걸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정말 못했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열매위원님이 오늘 이제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오늘 중간고사 끝난 거예요. 시험 망했다고 하시는 거죠. 끝났어. 위기야. 그래서 아니 얼마나 못 보셨길래 전고점을 못 넘었어. 전고점이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99점. 그럼 100점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 수출을 올해도 잘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수입이 많아서 무역 적자가 나지 않냐, 무역 흑자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게 반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수출은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달러를 계속 벌고 있어요. 부채가 많더라도 달러 유입이 되잖아요. 빚이 많더라도 수입이 있고 저축해 놓은 게 있으면 당장 위기를 논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위기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먼저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외환위기 당시에는요. 원달러 환율을 800원으로 고정하고 싶었어요. 환율을 고정환율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고정환율제를 쓰려면 달러가 막 2,000원 이렇게 뛰어 올라야 돼요.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뛰어 올라야 되는데 800원으로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외환 당국이 나서가지고 외환 시장에다 달러를 계속 팔면서 달러 값이 뛰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가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1,500원 가야 될 걸 800원에서 막아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럼 투기 세력까지 같이 붙어버리죠. 야 올라갈 거 막고 있네.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 300억 달러 다 털릴 때까지 그냥 계속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털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고정환율이 아니라 변동환율제죠. 예. 변동환율제는 상방이 열려요. 그러면은 1,400원이면 1,400원에 맞춰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1,000원에 맞고 1,100원에 맞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총재도 지난주였죠. 지난주 코멘트에 뭐가 있냐면 외환 보유고 많이 털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이런 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정 불안이 딱 터진 그 비상계엄 이후에 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지금 금융시장에다가 무제한 RP 공급이라고 해서 원화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심리가 불안해지면은 이 은행이나 이런 데 예금했던 것들을 되찾으려는 경향들이 강해지거든요. 아, 네. 근데 예금을 했던 걸 되빼가게 되면은 예금을 한 자금을 갖고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막혀버려요. 그럼 은행에서 돈 못 돌려준대 이 소문 나면 난리 나거든요. 이게 뱅크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요. 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원활하게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한국은행에다가 맡기고 한국은행이 그걸 담보로 해서 단기 대출을 빼줘요. 그걸 RP 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RP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보 대출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7일, 14일 이렇게 공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을 되게 많이 뿌려주면서 지금은 이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니까 막 이거 양쪽 하나처럼 돈 푸는 거 아니냐. 이게 돈이 모자라는 곳에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거지. 자 조용. 내가 엄청 던질게 이러면서 막 무제한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담보를 맡겨서 자금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럼 필요할 때는 단기 자금이 막혀가지고 무너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그 유동성 수요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서 유동성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원화가 단기로는 좀 많이 풀려요. 이런 것들이 환율을 자극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양적 완화처럼 10년짜리로 사가지고 달러가 풀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7일, 14일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열매위원님이 뭔가 이제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1억을 빌려드리는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며칠 동안 얼마나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저기 공장 같은 거 지으셔야 되니까 한 3년은 빌리셔야 되는데 제가 3일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3일 대출 받으시면 그 돈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러게요. 무서워서 못 쓰죠. 돌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7일짜리, 14일짜리로 빌려주거든요. 지금. 그럼 7일 후에 만기가 와요. 예. 그럼 7일 후에 만기가 오면 그 돈이 팍팍 풀려나가지는 못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급전으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단위로 연장을 해줘요. 필요하면. 그냥 굳이 개념을 따지면. 그래서 이게 원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로는 유동성이 일시에 풀려나가는 경향들이 있을 때는 이게 환율 불안을 조금은 자극할 수는 있어요. 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대한 질문 요즘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 뛰곤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외 지급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면에서 외환 위기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논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좋은 거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긴급으로 이런 유동성 대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좀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장기화됐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맞지만 나빠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 뭐 벌써부터 거기를 논하는 거는 좀 많이 앞서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순자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을 비교할 때 우리 외환 보유고하고 부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산도 많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의 문제는 불균형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원화 부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게나 기업들 전체 토탈을 썸해 보면 플러스예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쪽에 쏠려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외화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외화 부채를 누군가가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기업이든 어딘가든 예. 그런 데서는 지금 이 환율에 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이런 게 이제 바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자산이 있으니까 괜찮았지만 단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고리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전제가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양극화로 분배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제 달러가 부족한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데서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대외 순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고르게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한 고리가 터져나가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약한 고리가 터져나가는 걸 메우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원화 유동성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막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임시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의 산소 호흡기를 갖다 꽂아 놓은 거하고 되게 비슷한 케이스죠. 이걸 계속 유지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외환 위기다, 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환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게 맞다. 네,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이제 맞는 건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환율이 어찌 됐건 변동 환율제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뭐 이제 위원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선배들한테 배울 때도 네. 외환위기 때 말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예. 그게 라떼는 말이야 레벨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갖고 있는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럼 트라우마가 큰 상태에서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10몇 년 동안 환율이 1,100원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환율이 팍팍 뛰어오를 뿐만 아니라 이게 과거의 레벨을 계속 깨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심리적인 위축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하고 자기 암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설비 투자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왜냐하면 예. 이게 미래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누가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환율이 뛰는 게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수입 물가의 상승을 이제 논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입 물가의 상승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화 자산이 많고 외화 부채가 많고 한 쪽이 있죠. 아무래도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쪽은 외화 부채보다는 외화 자산이 많겠죠. 근데 내수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가 많은 경우들이 의외로 있겠죠.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뛰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화 부채도 만약에 취약층에다가 이게 만약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가도 뛰고 성장도 위축이 되는 그런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응을 해주면 되지 않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한국은행의 금리나 여력도 많이 약해지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되게 빠르게 뛰었거든요. 네. 국채금리가 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환율이 이렇게 만약에 준동을 하게 되잖아요. 환율의 변동성이 이렇게 높으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려가 있던 국채금리가 반대로 되감아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리도 뛰고 물가도 뛰고 부채 부담도 커지면 우리나라 지금 소비 심리도 어제 발표된 거 저도 놀랐거든요. 네. 이 정도로 위축이 되나?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지난주인가 코멘트에서 사실 예고편을 살짝 틀어주긴 했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예고편을 틀어줬는데 주저앉는 거 보니까 팬데믹 때 수준으로 흘러가지고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계속해서 힘을 빼는 그런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심리 악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수가 네네. 지금 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내수 경기가 좀 위축이 돼 있는데 대신에 우리나라가 수출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되게 탄탄하게 버텨줬는데 그 수출이 이제 내년에는 뭐 기저 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2.0%포인트 밑으로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기재부에서 어젠가요? 1.9%를 말했는데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잠깐 보시면 1.9%입니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없어요. 무슨 의미지? 이러는데 이제 그 1.9가 어느 정도인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두 가지 기준을 보면 돼요. 첫 번째는 2.0이라는 게 우리나라 성장률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그냥 웬만하면 이 정도 성장해 줘야 돼. 이 정도 성장해 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키가 그 정도 클 수 있어요. 176까지 클 수 있으면 그렇게 매겨줘야지 176까지 클 수 있게 해주면 예, 되죠. 예. 더 매기면 살찌는 거고 덜 매기면 못 크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2.0까지 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만큼을 못 메울 수 있다는 게 1.9를 바라보니까 2.0 기준으로 모자라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못하네. 이게 1번. 두 번째는 올해 중순 정도로 보면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2.2, 2.1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추세가 안 좋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소비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소비가 되려 완만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소비 둔화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수출이 둔화되나? 이제 이런 불안감들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의 둔화라는 건요. 2.0 밑으로 내려가는 성장률의 둔화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안 좋은 시그널인 건 맞습니다. 뭐 당장 무슨 위기입니다 이런 시그널을 그러니까 당장의 위기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 마비로 훅 해가지고 쓰러지는 게 위기라고 한다면 점점 힘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정 불안도 그렇고요. 현재와 같은 국면이 장기화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예. 지금 뭐 정치, 경제 그리고 국내, 국외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국 자체의 문제로 환율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달러 강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자체,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해지면 환율이 네. 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달러가 진정될 수 있는, 달러 강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강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매겨가지고 다른 나라의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미국 그 강한 나라에 성장이 빈 곳이 있는데 거기도 메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의 성장을 가져와서. 그럼 미국은 완전히 무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무결점 경제가 되니까 워낙 탄탄하죠. 그러면 전 세계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다른 나라는 힘든데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으로 계속 몰려요. 네. 그럼 미국은 유동성도 되게 풍부해지고 성장도 차별적이고 그럼 미국 예외주의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 더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는 계속 약하고 달러는 계속 강하면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죠. 올라갈 것 같은 달러에다 계속 돈을 밀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준비를 하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 방안을 봐야 돼요. 네. 관세를 때릴 거지 않습니까? 네. 관세 때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 이만큼 20% 맞기 싫으면 너네 우리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 돼. 그 중에는 환율에 대한 합의도 존재할 거예요. 그 환율에 대한 합의는 뭐냐면 달러가 너무 강하고 너네 통화가 약하니까 지금 수출에서 불공평해. 그럼 너네 통화를 일정 수준 절상시켜. 이런 거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환율 예. 합의 같은 게. 그럼 환율 합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몇 프로 절상 이렇게 돼요. 근데 저기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약한데 우리나라 통화만 절상이 되면 이거 수출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뭐 이럴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미리 절하시켜 놓는 게 나아요. 아. 확 절하시켰다가 5% 절상시켜 드릴게요 하면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그게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편관세라서 그래요. 이게 잠깐 보시면 보편관세라서. 보편관세의 핵심이 뭐냐면 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페크 국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국이 이제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거 감산해라. 감산해라 해가지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케이 감산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딱 끊어서 오늘부터 몇 프로 저기 감산 이렇게 치거든요. 그랬더니 이라크하고 나이지리아가 아니 우리는 할 수 없다. 네. 왜 그랬더니 우린 이제 경기가 풀려서 이제 원유 생산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원래 1000만 배럴 생산하던 나라에서 100만 배럴 줄이는 거지만 우리는 원래 200만 배럴 생산할 수 있는데 50만 배럴밖에 생산 못했다. 여기서 줄이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린 증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증산을 많이 했었던 나라들은 줄이는 게 훨씬 유연하죠.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레벨까지 만약에 절하를 먼저 시켜놓으면은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하냐면 유럽, 스위스,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전부 다 뭐하냐면 금리를 내리려고 해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는데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돼요. 자국 통화 약세.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나라 통화들이 다 약하니까 달러가 반대로 강해지죠. 잠깐 보시면 우리 유로화 있잖아요. 네. 유로화가 트럼프가 당선될 때 1,500원이었어요. 1유로에 1,500원이었거든요. 네. 오늘 원화가 엄청 약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1,506원이에요. 별로 안 변했죠. 그러네요. 네.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정정 불안까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변했잖아요. 네. 다른 나라 통화가 꽤 약해요. 다른 나라 통화들도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12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우에다가 금리 인상하려다가 살짝 꼬리를 내렸거든요. 네. 다음으로 미룹시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가 다 자국 통화 절하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혼자 절상하잖아요. 수출에서 독박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줄을 맞춰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열매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환율이 상승할 때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정 불안으로 상승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달러가 강해서 밀려 올라가는 게 있어요. 달러가 강해서 밀려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약한 거예요. 네. 다 같이 약한 거예요. 네. 달러가 너무 센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세니까 진짜 짜증나 이 정도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다른 나라 통화는 다 강한데 다 안정돼 있는데 원화만 막 환율이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뛰잖아요. 오늘이 그래요. 위안화가 200원 넘었거든요. 1위안화 200원 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200원 넘었고 엔화도 930원 넘었고 그다음에 유로도 1,505원 넘어섰고 달러도 1,460원 가고 이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만 유독 약하잖아요. 네. 이런 건 조금 이런 게 이어지는 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에 대해서 글로벌 달러가 강해서 다른 나라 통화도 약하고 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이제 말려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잠깐 보시면 지금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강달러는 그럼 미국한테 유리할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강달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가 되게 힘들어질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과거하고 달라서 전 세계가요. 대차대조표가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도 다국적 기업이 많고요.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럼 그 나라가 만약에 그 나라 통화가 박살나고 그 나라 경기가 초토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 연결돼 있는 대차대조표가 되게 약해질 수가 있죠. 이게 미국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너무 강한 강달러가 다른 나라에 충격을 주는 걸 스피ል오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너무 힘드니까 되려 반대로 미국한테도 타격을 주는 걸 스필백이라고 해요. 스필백. 네, 스필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레벨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2022년도 10월 달에는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릴 때 원달러가 1,440원 넘었을 때거든요. 그때 보면은 미국에서 스필백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얘기가 연준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자고 뜬금없이 뜬금포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되려 스필백으로 미국 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1번. 두 번째는요.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잖아요. 네.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가 미국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가 이렇게 세면은 미국 물건이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게 됐었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미국으로 전 세계 자금이 계속 몰립니다. 네. 그럼 전 세계 자금이 계속 몰리게 되면은 버블 우려가 커질 수가 있죠. 버블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이미 지금 스텝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기대감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죠. 최근에 보면은 연준이 매파적인 시그널을 던졌거든요. 일반적으로 채권 보시는 분들 이제 뷰 보면은 중앙은행이 매파적인 시그널을 던지잖아요. 네. 그럼 보통 중앙은행은 단기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럼 단기금리가 보통 뛰거든요. 근데 단기금리가 뛰면서 매파적인 시그널 때문에 실물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금리가 내려와요. 네. 그래서 보통 매파적 이러면 단기금리 뛰면서 장기금리가 눌려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연준이 매파적 시그널을 던졌는데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장기금리가 확 뛰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많이 안 낮춰도
많이 안 낮춰도 잘 버틸 수 있어요. 요게 1번. 두 번째는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 지금의 높은 금리가 굉장히 오래 유지될 것 같아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는요. 장기 금리가 반응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필요하면 금리도 내려줄 수 있어라는 기대가 꺾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게 그거예요. 달러가 흔들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네. 첫 번째는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때릴지는. 근데 연준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제 때릴지, 얼마나 때릴지, 상대편은 어떻게 보복 관세로 들어올지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취임 첫날부터 관세 풀로 때려가지고 맥스 때려가지고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편 관세 때리고 각각 국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20%를 찍었다가 합의만 잘 되면 그 관세율을 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되돌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 그 논리가 맞다라면 달러가 지금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지금 조금 강해요. 조금 고평가돼 있는 면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지금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국가의 주가 상승을 보면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그 나라 통화가 약해지면서 그 나라 주가가 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수출이 좋아지면서. 근데 네. 지금 미국은요. 달러가 강하면서 주가가 뛰거든요. 그 얘기는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꾸 몰리게 되면 버블 우려가 커집니다. 버블 우려가 커지면 되게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같은 거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일기 때 이 사람이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의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트럼프 캠페인 그 팀에서 선거 운동할 때 그 팀에서 이제 꼭 읽어야 될 필독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이트 하이저가 얘기를 하죠. 뭐냐면 지금 우리 미국은 무역 적자를 대규모로 겪고 있다.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불공평한 짓 해서 그런다. 그 중에 하나가 환율 갖고 장난치는 거다. 나는 그거 좌시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은 얘기할 수 있다. 미국의 성장이 강하니까 달러가 세다. 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미국의 매력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본 유입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1억을 갖다 투자한다고 할 때 들어갈 때 네. 이미 그 나라에 뭘 사든지 간에 들어갈 때 그 순간 세금을 떼요. 그걸 어려운 말로 토빈세라고도 합니다. 토빈세. 예,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떼요. 이게 왜 그런 걸 떼냐면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릴 때 해외 자금이 너무 많이 유입돼 들어오면 이게 버블 우려가 커지잖아요. 네.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보시면은 맨 밑에 지금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라이트 하이저의 책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수천억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균형 잡힌 무역을 할 만큼 통화가 충분히 약화하지 않았다. 달러가 강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 해주고 있고요.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비달러 경제권 간의 무역을 위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대요. 달러 안 쓰는 나라에서도 달러 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역을 할 때. 네. 그 뭐라고 나오냐면 일부 국가는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를 조작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미국이 고평가된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다가 또 하나 접근 방식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에 유동자본에 대해서 시장 접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게 토빈세예요. 예. 달러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세금이 부과돼요. 달러 사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그러면 세금이 부과돼서 외국 자본 수익률을 낮추는 거죠. 우리가 미국 가서 10% 먹을 수 있는데 토빈세 3% 떼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죠. 네. 달러에 대한 외국인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빈세 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자연히 우리 또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외국 자본이 무역 흑자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우리 자산을 더 적게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이 비슷한 거를 토빈세를 누가 썼냐면 브라질이 썼었어요. 2012년도에. 예. 왜 그랬냐면 2009년도 10년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로 달러를 엄청나게 퍼부었거든요. 엄청나게 퍼부은 달러가 전 세계로 풀려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보다 신흥국이 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흥국이 너무 많은 달러가 들어오니까 브라질이 미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토빈 텍스 뗄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국도 그때 한머니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토빈세 뗄 거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빈스 검토했거든요. 근데 예. 그때 나갔던 자금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풀린 자금들. 성장이 있는 곳으로 몰리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 성장이 어디만 있습니까? 미국만 그렇죠. 있죠. 다 나갔던 돈들이 다 역류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S&P 500이 얼마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에 과열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에 과열을 낳으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보통 이런 경기에 과열을 낳으면 물가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달러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를 눌러요. 그럼 물가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물가가 안 올라오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요. 옛날에 엔화 강세 때 일본이 버블을 만든 케이스가 똑같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 버블에 대해서 인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심각해졌었을 때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라이트하이저도 이거 당장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과도하게 달러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미국 자산도 너무 강해지고 미국으로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런 처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달러의 수요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뭐 아주 어거지 케이스로 가져온다라면은 이렇게도 달러를 꺾을 수 정말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찾을 수 방법으로는, 있겠죠. 네.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그린스펀이 닷컴법을 붕괴시킬 때 네. 금리를 6.5까지 올렸거든요. 왜 6.5까지 올렸냐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도 버틸 거라고 생각해서. 토빈 텍스를 때려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때려도 미국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항상 오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상 되게 많은 오판들을 보면은 너무 시장이 강해요. 네. 그럼 이 정도는 사실 영향도 안 줄 것 같아서 때렸는데 그게 의외로 카운터 펀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걸 때린다 이걸 떠나서 만약에 되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돈이 그래서 브라질이 토빈 텍스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자금이 브라질로 계속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미국도 고민할 수 있는 옵션 중에 나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를 억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교역으로 압박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강해졌던 심리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강해졌던 달러의 되돌림 요 정도 케이스가 일단은 좀 피저블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시 경제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게 되는데 조금 이제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대내적 요인이 있고 네네. 대외적 요인이 있다 해서 네네. 지금 대외적 요인에 대해서 네네. 쭉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원화만 다른 나라 통화와 다 비교해 봤을 때 원화만 이렇게 약한 것을 보면 대내적 요인이 사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네.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외환 당국도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계속 뭐 언급도 하고 네. 있고요. 그런데 뭔가 숫자는 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외국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환율에서 심리로 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화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원화만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좀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원엔 환율이 930원이에요. 물론 그 정정불안 나오기 전에 910원이었거든요. 엔화가 20원 뛴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930원이면 엔화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화를 보면 트럼프 당선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실제로 정정불안 전에는 유로가 우리나라 원화보다 훨씬 약했었어요. 1,460원까지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500원인데 네. 1,460원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오히려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시작된 직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 달러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네네. 때 다른 나라 통화가 우리 원화보다 강해진 면들 있죠. 그 정도가 우리 이제 현재는 정정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폭이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의 신뢰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끝나는 게 일단 가장 필요한 옵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한은의 결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예, 이게 그 한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지지난주 FOMC 전전날이었을 거예요.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전날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은 총재 코멘트가 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마지막 부분쯤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그 저기 1월 달에 B컷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B컷에 대해서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럼 한 번은 낮추겠네. 이제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들을 때 그렇게 들어요. 이러면서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느낀 거죠. 1월에도 연속 인하다. 확정이다. 근데 이제 한은 총재 코멘트가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향후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날에 FOMC였어요. 그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현저하게 줄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줄이는데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환율을 만약 자극해버려가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팍팍 뛴다? 이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높잖아요. 네.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돼 있고 다른 나라하고 온라인이 맞아져 있으면 이럴 때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원래 올해 8월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못한 이유가요. 그때 당시에는 금융안정 때문에 그랬어요.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앙등을 했죠. 네. 강남 쪽에서. 그래서 10월 달에도 못할 것 같았는데 10월에 어떻게 하냐면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확 들어가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확 해버리니까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 돈이 가계부채 쪽으로 부동산으로 안 흘러간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부채에 대한 규제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한 거죠. 11월 달에는 다들 못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연속 인하는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다. 1번. 두 번째는 환율이 1,400원을 넘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이게 2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합 라인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일종의 뿅망치거든요. 환율 올라가는 거 빵 때리는 거거든요. 뿅망치로 딱 때려버린 다음에 환율을 잠깐 1,400원 위로 올라오는 걸 눌러버린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할 때 성장하고 물가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금융 안정이나 대외에 있는 지급 여력이나 이런 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금융 안정하고 대외 지급 여력에 대해서 옵션을 하나씩 준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환율 불안이 지금처럼 이어지죠. 그럼 한국은행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저기 50bp도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 막 해가지고 적어도 한 번에 인하하겠네 해가지고 다 입이 막 찢어지게 벌어져가지고 막 금리를 확 잡아내렸다가 야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감겨 올라오는 거죠. 오늘처럼 환율이 원화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율이 뛴다는 건 안 좋다. 네. 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만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여력을 갖다가 제한하는 효과도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을 때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난 8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정적인 환율이라는 게 뿅망치를 때려서든 뭘 해서든 네. 환율을 1,400원 이하로 또는 그 언저리로 유지가 될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미 환율이 1,460원 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환율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이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한은 총재 코멘트는 정확하게 그거예요. 네.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예. 1,450원이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인하할 수 그렇죠. 있는 만약에 그게 적정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1,450원을 보면서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1,350원이면 와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만 1년 전만 해도 1,350원이 미쳤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2년 전에는 1,250원이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해지는데 우리 원화만 1,200원을 못 넘는다고 가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200원을 안 넘기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든 지켰잖아요. 그럼 원화 환율이 지금 700원 밑으로 뚫렸어요. 그럼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아까 전에 환율이 올라가 너무 빠르게 뛰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특히 우리나라 통화만 유독 확 뛰면서 너무 약해지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외환 당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개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슬금슬금 약세를 보이잖아요. 환율 전쟁한다고. 네네. 근데 우리만 그 전쟁에 끼지 않으면 지금 우리 내수가 안 좋은데 수출도 위축이 되면 잠재 성장률 더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벨을 바라볼 게 아니고 변동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온라인을 맞춰서 스물스물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원화가 탁 튀어 올라가는 거죠. 오늘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는 그 개입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이럴 때는 통화 정책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아마 1월 달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갈등 요인, 왜냐면 국내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라는 게 맞는데 대외 불안이 있다라는 점을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못 내린다라고 보게 되면 그럼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힘든 시기가 더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은 가만히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약간은 가만히 됐겠지만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만약에 트럼프가 너무 안 좋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기보다는요. 그 인하의 속도가 적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약도 적시에 써야지. 그렇죠. 늦게 쓰면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지금의 이 외환 시장의 불안이 좀 잠재워져야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큰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너무 강한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미국조차도 부담스러운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거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가 나타났다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만약 되감겨지게 된다면 환율이 뭐 급격한 하락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실마리? 네. 이런 거를 거기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FOMC 12월에 미국에서 하고 내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당초 기대했던 100bp가 아니라 한 50bp, 한 네. 25bp 두 번 정도밖에 안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려면 물가가 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물가가 이슈로 튀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불안한 거는 미국도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번에 네. 그 12월 달에서 그 점도표랑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장기 전망치가 찍혔거든요. 그거 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잠깐 보시죠. 네. 이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9월하고 12월 달 건데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요번 달에 나온 게 요 우측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죠. 네. 보면은 이게 성장률이에요. 9월 달에는 2024년 성장률을 2%로 예상했는데 2.5로 끌어올렸어요. 0.5를 끌어올리잖아요. 이 거대한 경제국에서 0.5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부럽습니다. 예, 그렇죠. 부럽죠. 이 정도면 진짜 부럽죠. 오차 아닙니까? 오차. 그러니까 와, 아마 연준도 되게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대단한데.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달 전망에서는요. 6월에 2.1 찍었다가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엔캐리 청산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검은 월요일. 예, 그러면서 2.0으로 낮췄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근데 2.0으로 낮췄던 거 다시 2.5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어요. 두 번째는 여기 물가 전망치 볼게요. 원래 저기 6월에는 2.6을 봤거든요. 24년 말에는. 근데 얘를 갖다가 그 엔캐리 청산되고 하니까 경기 둔화될 것 같아서 2.3을 찍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2.5로 2.4로 올렸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코어 PCR라는 게 이게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요. 저희 9월 달에는 올해 말 2.6, 내년 말에 2.2,
그 다음에 2026년에 2.0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2026년에 물가 목표 달성돼 가지고 해피투게더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2027년에 찍혀 있죠. 그러네요. 2.0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25년, 2026년에 달성되는 게 아니라 2027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보다 올라왔던 게 21년도 3월이에요. 그럼 만약에 26년 말까지 가잖아요. 27년 3월까지 간다고 하면 6년 동안 물가 목표를 넘어서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가 목표를 6년 넘친.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6년을 상회하잖아요. 네.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약간 물가 목표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낳게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전망해 놓고서 그 물가도 끌어올려 놓고 성장 전망도 끌어올렸잖아요. 성장이 강하고 물가가 높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금리 인하했잖아요. 예. 세상은 요지경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 오해하지 말라고. 이건 리캘러브레이션이래요. 영어로. 그래서 그건 뭡니까? 재조정이래요. 재조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레벨보다 너무 과하게 금리를 많이 올려놔서 너무 과했던 걸 되돌리는 단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가가 더 높아지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라 너무 높은 금리를 조금 내려놓아서 재조정,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요번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메리 데일리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틀 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조정은 끝났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음번 FOMC부터는요. 진검승부예요. 물가하고 성장 보면서 다이다이로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금리 인상을 갖다가 금리 인하를 원래 이거 잠깐 보세요. 6월 달에는 지난 9월 달에는 내년 말까지 3.4까지 내린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3.9로 끌어올려놨죠. 그 다음에 26년에는 2.9까지 내릴 거라고 했는데 3.4로 끌어올려놨죠. 그럼 내년에 지금 3.9잖아요. 그럼 지금이 4.25에서 4.5인데 두 번밖에 못 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9월 달에 0.5%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뭐냐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봤냐면 9월 달에 기준금리 0.5% 인하하니까 내년 말까지 25년도 10월 말까지 얼마를 받았던 거냐면 2.75에서 3까지 낮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 파란색만 보세요. 요 정도까지 낮출 거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날짜로 보잖아요. 파란색이 어디 위치하냐면 4에서 4.25에 위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4.25에서 4.5거든요. 한 번밖에 못 낮춘다는 얘기예요. 연준은 두 번 보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네. 내년. 시장에서는 한 번 보고 있어요. 그것도 안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바짝 졸아 있죠. 야 이거 이렇게 세면 근데 이렇게 한 번 인하한다고 하는데도 시장이 탄탄하게 잘 버티죠. 그건 연준 입장에서 인하해 줄 이유가 없어요. 연준이 9월 달에 갑자기 0.5를 인하한 이유는요. 8월 달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사단 나서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볼 건 뭐냐면은 연준의 스탠스도 지금 명확하게 바뀌어 있고요. 바뀌어 버린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다른 나라 통화하고도 환율의 격차를 벌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전망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내년에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는 나오고 이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본은 이 우에다 총재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요번에 말한 것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그 금리 동결하면서 12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아라고 할 때 금리 동결하면서 얘기한 게 더 포인트인데요. 거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장만 얘기했잖아요. 뭐 성장이 탄탄한 걸 확인하면 하겠다 금리 인상을. 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좋으면 하겠다라는 건데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저라도 그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기대하는 만큼 나와주는 걸 확인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통 임단협 춘투라는 게 있는데 3월에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확인하고 가려면은 내년 4월 뭐 이렇게 밀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이 일본은행의 레파토리였어요. 작년 말에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습으로 3월에 금리 인상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도 엔화 약세가 너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또 땡겨와서 금리 인상을 갖다 고민하긴 할 텐데 지금 문제는
원래는 일본이 금리 인상하려고 했다가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 약세를 가져가는 환율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인상 잘못 치고 나갔다가 수출 경기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성장이 둔화되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한 거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번 판은 보고 가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번 이제 1월 달에 있을 텐데 1월 달 이제 일본의 금정위에서는 아마 첫 번째는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1번일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하고의 환율 전쟁에 맞서가지고 일본의 수출 성장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 그걸 보는 게 아마 2번이 될 겁니다. 예. 내년에 금리 인상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의 속도를 최대한 이제 다른 나라가 움직일 때까지 유야무야하면서 계속 미루려는 모습을 좀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요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좀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네, 그 오건영 단장님 계신 그 신한은행 프리미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자 고액 자산가분들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고액 자산가분들의 자산 관리는 자산 배분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추천을 하시는지? 저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전제가 그건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고 너무 지루하지 않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한 달 투자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 20년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운용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긴 호흡으로 운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자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돈이 미국 자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또 미국 자산이 주가도 오르고 달러도 세지다 보니까 더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한쪽 자산으로 몰아가는 것들보다는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해졌을 때 한쪽 국가로의 자본 쏠림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도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어를 하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쪽 국가들의 자산 가격이 되려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뭐 당장 금명간에 찾아온다 이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있는 주식들 있죠. 신흥국에 있는 주식도 일정 부분 정도는 담아두시는 게 소액으로라도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추세라는 게 있고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좋아진다는 거하고 주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다른 건데 예를 들어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두 분이 이제 저기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대학교를 가셔가지고 둘 다 이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딱 보니까 이제 한 분은 너무 겸손하고 또 인성도 바르고 실력도 있어요.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져서 지금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수습이 안 되는데 잠깐만 해볼게요. 그래도.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겸손하고 인성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 결국엔 잘 되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럼 내년만 보는 거죠. 내년에 누가 더 잘 돼 있을까? 모르죠. 이쪽이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내후년엔 모르죠. 근데 10년, 20년을 놔두면 결국에는 어느 쪽이 분명히 그게 우리는 그 확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봤을 때. 그 친구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겠죠. 그건 뭐냐면 꾸준하게 좋아지겠죠. 근데 주기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겠죠. 그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원자재 부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 제조업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순간순간에는 미국을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좋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추세는 앞으로도 길게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 같아요. 혹여나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추세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자산에다가 그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담아놓는 거는 오케이. 달러 표시 자산을 담는 건 당연히 오케이인데 우리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을 때 다른 쪽의 자산도 조금 좀 이 순환적인 대응도 필요하니까 그런 자산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혹여나 모르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때 그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금이라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을 보면은요. 지난 1분기 때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고 했었죠. 그게 금을 한번 부스팅업을 했고요. 지난 2분기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붙었어요. 그게 금을 한 번 더 부스팅업을 했고요. 3분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와가지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부스팅업을 해서 올해 금 가격이 1, 2, 3분기에 세게 갔어요. 그러다 지금 트럼프 되고 강달러 나오고 미국 경기 너무 세니까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장은 금 가격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경제도 보면은 올해 8월 달에 갑자기 그렇게 확 주저앉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미국도 지금 부채가 되게 많고 자본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성장 미스 같은 게 삐끗하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로는 되게 출렁출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또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또 올라오고 그리고 금리 인하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벨트 잡아주려면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금 같은 자산을 갖다가 조금 담아놓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내 포트폴리오에 긴 호흡으로 담아놓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수록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펼치는 게 좋지 한쪽으로 너무 쏠게 만들면 리스크 관리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워낙 정말 말 그대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한쪽에만 계란 담아두거나 뭐 그러지 말고 좀 펼쳐놓자. 네. 만약의 사태, 반대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